지난주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했는데 한 건데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산 과정의 위생 안전 관리인데 외식기업이라는 것은 품질 좋은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객 만족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고 그 목표로 해서 이 고객 경험, 결론적으로 우리 고객 행동을 하는 그분들이 만족을 하는 고객 행동자와 그다음 불만족을 하는 그 고객 행동자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고 또 서비스 제공자가 물리적으로 위생적으로 안전한 것을 달성하고자 할 때 이 부분들이 고객 경험자가 상당히 만족하는 그런 영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공된 음식을 우리가 먹고 난 다음에 고객이 누구든지 또 뭐 조금 건강한 사람은 이렇게 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좀 대체적으로 우리가 노약자들 부분은 식중독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만들고 취급하는 과정에서 누구든지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생산성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구매력이 좋아지고 이렇게 됐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우리가 생산 과정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안전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우리 프로세스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가 식재료의 관리는 어떻게 되냐면 식재료는 우리가 구매되는 그런 시점에서 좋은 재료가 있고야 되겠죠. 재료가 좋아야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산지에서 보통 생산하고 레스토랑에서 구매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고 검수가 되는 그런 과정에서 좋은 재료인지 충분히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매가 된 좋은 재료들은 최적의 온도와 그리고 보관 그리고 적정한 장소에 저장되어야 된다는 거.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보관이 잘못된다든지 아니면 식품의 질이 보관이 잘못되면 당연히 식품의 질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품질이 저하된 식재료는 폐기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로스로 인해 가지고 경영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재료 취급자는 실제로 취급 직원이 앓고 있는 그런 호기진환이라든지 그리고 뭐 각종 상처에 의해서 식재료가 이렇게 오염될 수도 있고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우리가 도마색을 보면서 도마에 분류를 해서 채소와 어류와 고기류와 이렇게 구분하듯이 그런 것들이 있는데 혹시 직업 부주의에서 닭고기 자른 칼로 과일을 깎거나 교차 오염에서 식품이 오염될 수도 있다. 최근에 코로나가 박쥐에서 오염됐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명확한 근거에서 다시 나와야 봐야 알겠지만은 식품이라는 자체에서는 굉장히 그런 큰 질병하고도 연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그리고 식재료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모든 직원들은 식재료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충분하게 이렇게 교육이라든지 훈련 그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시설이라든지 그다음 기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기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용기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식재료에 대한 그런 취급자는 위생교육이 중요하지만 사업장 내부에 있는 각종 조리 용기도 이 취급자들이 알아놔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식재료 운반, 그 다음에 취급, 조리하는 과정 이런 데 있는 주방의 비위생적인 그런 시설이나 취급시 사용되는 장비, 조리 용기를 비위생적으로 처리해서 식재료들이 오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식재료에 대한 그런 위생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사업장 내에 있는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조리 용기들이 항상 청결해야 되고 우리가 보통 우리 실험 실습실에도 보면 칼을 보관하는 칼 보관구, 토마 보관구 뭐 이런 것들이 다 했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자외선 처리가 되고 열 처리가 되고 우리가 세균이라든지 이런 오염 물질을 방지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보면 식품의 생산 과정이라든지 식재료 가공 처리, 제조 과정, 메뉴 과정, 메뉴 생산 과정이라든지 식재료 취급할 때
발생될 수 있는 그런 걸 모니터링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걸 실수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한번 생산하는 것 동시에 한번 이렇게 과정이 없어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한 과정을 우리가 제거할 수 있도록 관리 프로그램 하는 것이 이제 해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HACCP라고 우리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의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해썹 위의 요소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중점 관리하는 것이 식재료 품질 안전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썹에 대한 의미라든지 목적이라든지 효과라든지 활용 절차라든지 레스토랑의 적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다음 장이나 이렇게 보면은 해썹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많이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합적인 이런 그 품질 경영에서도 그걸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우리가 고객에게 제공되는 음식의 품질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그런 우리가 식품을 운반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뭐 레스토랑 안에서 주의를 요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갈 수가 있다고 보여지죠. 그래서 산지에 식재료가 생산이 되고 운반 처리해서 판매되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세균과 미생물에 의해서 생물학적 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찾을 수가 있고 신체에 유해한 물질 등에 의한 과학적 오염이라든지 아니면 이물질에 의한 물리적 오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취급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외식업체는 보통 식재료 구매하고 난 이후에 고객이 이제 레스토랑에 들어온다든지 식당에 들어온다든지 이럴 때까지 식재료 음식에 대한 그런 생산이라든지 이런 서비스 과정은 굉장히 이렇게 위생과 안전에 대한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지급 과정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생과 안전에 대한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식품 과정 중에서도 식재료가 비위생적으로 오염되는 것들 특히 그 식재료 관리라든지 식재료 취급자 각종 시설 처리 용기를 갖다가 계속 그 모니터링 하면서 찾아야 된다는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염들은 사전에 방지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고 이 부분은 또 굉장히 우리가 해썹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인데 해썹이라는 건 굉장히 큰 그런 부분입니다. 그걸 하기 이전의 관계를 보고 그다음 해썹이라고 하는 규정을 지는 것은 그 규정을 지는 것이고 그거는 이제 다음 주차에 우리가 6-2주차든 7주차에 하든 이 수업을 하면서 해석이라는 부분들을 또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보면서 우리가 식품 취급 과정에서는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된다는 이런 사실상은 우리가 지금 손을 씻고 뭐 이런 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도 여러 취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된 사항이니까 이 부분들을 상당히 좀 눈여겨보고 이 부분에 맞게끔 우리가 이 사이클대로 운영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파란 부분에 우리가 이 부분은 운반 중에서 주로 일어나는 부분이다. 빨간 부분은 레스토랑 안에서 일어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빨리 할 수 있는 그림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럼 해썹의 의미와 우리 목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해썹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해썹이라고 하는 것이 식품 가공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품 가공산업에서는 가공이라고 하는 식품을 가져와서 가공해서 유통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유통을 해야 됩니다. 유통을 하지 않으면 해썹을 할 이유가 없어지겠죠. 그냥 소매점이나 하는 경우는 해석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그런 역할로 가는데 식품 가공이라고 하는 것들로 가는 식품 제조회사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해석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거 해석을 하는 이유는 식품 가공 산업에서의 생산품에 대한 품질 관리, 그 다음에 원료 생산, 교관 및 취급이라든지 완제품의 제조라든지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일어나는 생물학적, 과학적이라든지 물리적 위험에 대한 분석과 통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식품의 안정성을 갖다 관리하는 시스템을 해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면은 생산이라든지 제조라든지 유통의 전 과정을 통해서 식품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분석하고 그 위해 요소를 제거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단계의 중요한 관리점 포인트를 찾아내 가지고 체계적으로 위생적으로 우리가 식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해썹이라고 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내용은. 그리고 해썹의 목적이라고 있습니다. 해썹의 목적은 위해 요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식품에 해로울 수 있는 요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이거를 분석해가지고 이 위해 요소를 예측해가서 이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을 사전에 차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우리가 관리점이라고 하는 포인트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관리를 필수적으로 관리해야 돼요. 우리가 식품이 들어온다든지 식품이 제조되는 과정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체크포인트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전에 예방적 식품 관리 체계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식품을 취급하고 그 다음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위해 요소들을 과학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하고 사전에 차단해서 결과적으로는 소비자들한테 안전하고 깨끗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 부분들을 아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해썹을 도입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효과를 이렇게 살펴보면, 해썹을 운영하는 것은 운영자적인 측면이나 소비자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자적인 우리가 측면에서 이점이라는 건 체계적인 위생관리 구축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위생적으로 안전한 식품 제조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관리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 집중적인 그 위생관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회사의 이미지 제고와 그리고 신뢰성을 향상할 수 있다는 것이 다른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우리가 해썹의 의무사항으로 우리가 보통 나오는 것이 비가열 음료라든지, 그 다음에 견과류라든지 두 번째가, 그 다음에 냉동 수산식품으로 해서 어류, 연체류, 뭐 이런 조미 가공 제품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냉동식품으로 해서 피자류, 만두, 면류,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어묵류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여섯 번째가 레토르 식품, 우리가 보통 볶음밥인데 막 냉동식태가 나오가 바로 가열하는 비가열, 그것도 비가열 식품이죠, 그죠? 그 다음에 가열해서 먹는 그 레토르 식품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많이 보고 있는 배추김치입니다. 무는 여기에 안 들어갑니다. 그 부분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그리고 소비자적인 이점에서 살펴보면, 소비자는 결국은 이거는 뭐냐면, 믿을 수 있다. 안전한 식품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해썹이라고 하는 건 정부기관 인정이기 때문에 해썹 마크를 통해 갖고 이 제품은 상당히 안전성이 있는 제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공받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식품 선택을 할 때 인증 마크를 통해 가서 소비자 스스로가 판단하는 겁니다. 나는 뭐 해썹 있는 제품을 사 먹겠다 하면 해썹 있는 제품을 사 먹으면 안전하겠지 하고 사 먹는 거고, 그거에 우리가 보통 정부 인정이 없는 그런 제품도 사먹을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운영적인 측면과 소비자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해썹의 시비 절차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해썹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때 5가지 준비 단계와 그리고 7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비 절차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해썹 수립 시에는 각 단계에 따라서 원칙을 잘 따라야 되면서 우리가 그림 6-5에 지금 있는 걸 보면은 해썹 5가지 준비 단계 7원칙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해썹이라고 하는 우리 마커도, 인증 마커도 우리 옆에 보이겠지만, 해썹을 5가지 준비 단계로 보면 해썹에 대한 팀 구성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제품 설명서를 작성해야 되고, 용도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정 흐름을 작성을 해야 되고, 공정 흐름도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준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7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해썹에서는 이 7원칙을 절대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식으로 위해 요소 분석을 해야 됩니다.
물론 분석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점 관리점, 우리가 중점 관리점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중점 관리점에 대한 한계 기준을 설정해야 되고, 중점 관리 지점에 우리가 모니터링 그 체계 확립도 해야 되고, 그리고 개선 조치 방안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검증 절차 및 방법 수립도 해야 되겠죠. 다음에 이제 문서화, 그리고 기록 유지 방법 등을 설정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해석 관리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해석을 레스토랑에 적용할 때 어떤 형태로 적용하는지 이렇게 살펴볼 건데요. 해석은 주로 식품 가공 그 산업에서 상품이 생산되는 과정을 갖다가 관리하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 생산 분야 외에도 레스토랑이라든지 식당이나 이런 상품 생산과 서비스 제공 프로세스에도 적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해석 모델을 적용함으로써 관리가 되지 않았을 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활용이 가능하고 레스토랑 상품을 위해서 중요점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뭐 레스토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큰 레스토랑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존스라고 하는 1988년도에 레스토랑 품질 관리에 대한 중요 관리점을 우리가 저장해 놓은 우리가 정리를 했다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도표를 보면, 우리가 메뉴 디자인하고 상세표의 단계라든지, 두 번째 이제 식품 구입이라든지, 세 번째 이제 저장, 그 다음에 준비, 요리 대구나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찬음식을 저장할 수 있는 곳, 그 다음 어셈블리라고 하는 1인 양을 갖다가 우리가 산출되는 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분배, 그리고 이제 서비스란 부분, 고객 식사라는 부분으로 해서 10개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중요점에 관리하는 문서나 관리하는 것들을 나타내고 있고, 우리가 관리하는 누군가, 책임자가 누군가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1번을 보면 경영 목적에 따라서 정확한 문서가 필요하고, 그 다음 관리자 차는 직원의 스킬이라든지 사용시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테스트를 통한다든지 검토평가를 하는데, 주로 책임자는 이제 메뉴 디자인하고 상세표에서는 총지배인이나 식음료 매니저라든지 주방장이 이제 상세표나 단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식품 구입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식품 구입에서는 구매 명세표라든지 우리가 구매를 해봤기 때문에 검수 관리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나 못하나 이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역시 주방장이라든지 공급자라든지 이제 저장 담당자가 볼 수 있죠. 그 다음 저장하는 부분들 우리가 저장 담당자가 볼 수 있고, 저장 절차나 재고 관리나 저장 상태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선입 정치라는 거는 굉장히 간단한데도 잘 안 지키고 있는 부분들. 그런 재고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 재고품 관리나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준비 과정에서는 표준 레시피라는 식재료 관리가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훈련이라든지 동기부여 부주방장, 주방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리에서는 표준 레시피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부분도, 그 다음 요리 절차라든지 요리 시간이나 이런 것들 그 위에 똑같이 이제 하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찬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온도 준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기기의 정기적으로 유지라든지 우리가 시간이 있고, 보통 우리가 해석하는 데는 냉장고 밖에 다시 또 온도계가 별도로 더 설치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하고, 그리고 어셈블리라고 하는 게 표준량이라든지 1인분 양이기 때문에 음식의 장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체계화 시켜 놓는 그런 단계죠. 그 다음 분배라는 것도 또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서비스하면 서비스 실행하는 표준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레스토랑 매니저나 훈련 담당자가 하고, 고객 식사는 이제 메뉴나 고객 만족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객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수용하거나 거절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강의 잘 들으셨나요? 자, 이번 주 강의의 주 내용은 그 고객 관계 프로세스에 대한 관계 구축하고 판매 프로세스를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고객을 보통 만나기 전에 만나고 나고 만난 이후에 그렇게 구분하는 고객 프로세스를 알아보았고, 판매 프로세스가 어떤 것이 있는가, 생산과 소비스가 같을 경우와 다를 경우를 비교한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고객 관계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뒤져보면 고객 관계를 위한 브랜드 관리를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브랜드 관리에 따라서 우리가 고객하고 소통하는, 그리고 고객이 기대하는 정도 브랜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접점의 이제 고객 행동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서비스 가치를 전달하는 고객들이 어떠한 가치를 느끼고 있는가, 고객 관계에서는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 이제 고객 서비스 제공 이후에 고객 관계 관리를 볼 수가 있는데, 고객이 떠난 이후에 지속적인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상당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고객 접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중요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레스토랑을 운영하는데 서비스 청사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청사진에서 보여주는 그런 역할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서비스 청사진에서 우리가 스크립트라고 하는 대변적인 역할, 그리고 청사진에 필요한 요소라든지 구성 요소라든지 고객의 그런 스크립트를, 그러니까 대본을 알아보면서 고객의 행동을 알 수가 있는 것을 판단하였습니다. 그 다음 표준화에 따른 그 서비스 프로세스는 고객이 어떤 표준화에 따라 가지고 서비스 프로세스를 이해하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고, 그 다음 고객 접촉도에 따라서 우리가 고객이 접촉도가 낮을수록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우리가 프랜차이즈라든지 조금 더 이제 낮은 그런 단계를 볼 수 있었고, 고객 접촉이 높을수록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고급적인 레스토랑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프로세스의 차이를 알 수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배웠죠. 그 다음 우리가 판매 프로세스 관리입니다. 오늘 이제 점포의 외부의 오프 프라미스 판매 방식의 예를 들고 그 목적과 그 장단점에 대해서 이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내었는데, 판매 프로세스 관리는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지죠. 그 다음에 생산과 소비자가 같이 이렇게 판매되는 외식 점포 안에 있는 온프라미스하고, 그 다음 생산과 소비가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오프 프라미스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스마트 판매로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산과 소비가 같은 장소에서 일어나는 그런 테이블, 셀프, 카운트 서비스에 대해서 뭐 우리가 봤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테이블 서비스냐, 셀프 서비스냐, 카운트 서비스냐에 대해서도 조금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산과 소비가 따로 일어나고 있는 우리 현재 오프 프라미스에 대해서는 방식에 대해서 과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캐터링이 어떻게 되고 배달이 어떻게 되고 테이크아웃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하고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수업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과제를 낸 것이고, 그 다음 우리 굉장히 지금 현재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스마트 판매에 대해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보통신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스마트 기기를 통하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스마트 기기에 대한 판매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형태가 오토인지 아니면 키오스크인지 아니면 우리가 SNS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수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과제를 말을 하면, 과제물은 반드시 구글 클래스 자료에 그냥 업로드하면 됩니다. 우리가 내가 이렇게 과제물로 여러분들한테 과제물 여기다 제출해서 과제라고 되어 있는 곳을 클릭하면은 아직도 이제 잘 이렇게 메일로 보내는데, 메일로 보내지 말고 그 위에다 바로 이렇게 클릭해서 누르면 자료 제출하는 업로드 형태가 될 겁니다. 거기에다가 제출하기 바랍니다. 그 제출하는 것은 시험 성적에는 포함되지 않고 과제물에 대한 평가는 크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과제물을 내는 것은 출석에 대한 인정일 뿐입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 인지하고, 그리고 이 현재 과제 내는 것들은 전체적으로 시험 문제에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공지하는 바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과제는 점포 외부의 오프 프레미스 방식, 판매 방식의 예를 들고 그 목적과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기술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어땠나요? 좀 길고 지루하고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도 좀 어려울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으며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이 대면 수업으로 전환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